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아들, 딸 모두 결혼시켜 내보낸 뒤 제게 남은 것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24평 아파트 한 채와 얼마간의 연금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초라한 노년이라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이 부족하다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박호순이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니까요.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베란다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에요. 남편이 살아생전 유일하게 제게 선물했던 서양나는 해마다 잊지 않고 고운 꽃을 피워주었고 며느리가 집들이 때 사온 산세비에리아는 제가 좀 무심하게 굴어도 혼자 쑥쑥 잘 자라주었습니다. 식물들이 뿜어내는 싱그러운 기운을 받으며 마시는 연한 보리차 한 잔의 맛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 소소한 평화가 제 하루를 여는 의식과도 같았어요. 오전에는 주로 집안일을 합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다 보면 잡념도 사라지고 시간도 훌쩍 가요. 점심은 간단히 챙겨 먹고 오후에는 일주일에 3번 노인복지관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친구, 옥자와 순애가 있었죠. 저희 셋이 모이면 웬만한 만담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식들 흉도 보고 드라마 주인공 욕도 하고 어릴 적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한바탕 웃고 떠들고 나면 복지관에서 나오는 길에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을 사 먹는 것이 저희의 정해진 경로였습니다. 호순아, 너는 아들이 변호사인데 뭐가 걱정이야? 아주 든든하겠다. 순애가 김치를 쭉 찢어 제 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답했죠. 든든하긴. 지 앞가림하기도 바쁜 놈인데. 그래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게 나는 제일 속 편해. 그 말이 맞아. 자식한테 손 벌리는 순간부터 늙은이 서러워지는 거야. 옥자가 제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금전적으로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내가 먹고 싶은 것,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것 정도는 내 연금과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자존감이 제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는 힘이었어요. 그날도 옥자, 순애와 한참을 웃고 떠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화단에 심어진 채송화가 색색으로 피어난 것이 참 예쁘더군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비친 제 얼굴은 비록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평온해 보였어요. 그래,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다. 남편에게도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도 떳떳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하고 편안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있는 며느리 고지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은 화들짝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너 언제 왔니? 연락도 없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길래 그냥 와봤어요. 비밀번호는 민석 씨한테 물어봤고요. 지영이는 소파에서 자리 한번 떼지 않은 채 들고 있던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온 사람처럼 너무나 태연한 그 모습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식이라지만 엄연히 제 공간인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문을 따고 들어와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복지관에 휴대폰을 두고 갔나 보구나.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없는데
불쑥 들어오면 어떡하니? 내가 놀랐잖니. 놀라실 것까지야. 남의 집도 아니고 어차피 이제 저희가 자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그제야 지영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이 마치 제가 무슨 큰 병이라도 든 환자처럼 들려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사 일은 바쁘지 않고? 어머니, 여기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영이는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그 옆에 앉았죠. 그러자 지영이는 집안을 보란 듯이 한 바퀴 휙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좁고 공기 나쁜 데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첫마디였습니다. 제가 애정을 가지고 쓸고 닦는 제 평생의 안식처를 한순간에 좁고 공기 나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재주가 놀라울 따름이었죠. 좁긴 왜 좁아? 나 혼자 살기에는 이만한 데가 없다. 공기도 괜찮아. 바로 뒤에 작은 산도 있어서. 에이, 어머니. 저기 창문 밖 좀 보세요. 잿빛 건물들만 빽빽하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는 제대로 시키세요? 이런 데서 오래 사시면 폐 나빠져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지영이는 자기 할 말만 쏟아냈습니다. 그러더니 제 베란다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군요. 그리고 저런 화초는 밤에 이산화탄소 나와서 몸에 안 좋은 거 모르세요? 어르신들은 특히 호흡기에 안 좋다는데 남편의 흔적이 담긴 서양란까지 타박의 대상으로 삼는 며느리의 말에 속에서부터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을 참고 사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보고 사는 인생, 며느리와 등 돌려 좋을 것 없다는 생각에 꾹 눌러 참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저는 본론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영이는 기다렸다는 듯 몸을 제 쪽으로 확 돌려 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쪽에 아주 좋은 전원주택을 하나 받았어요. 마당도 넓고 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머니, 이제 서울 생활 정리하시고 저희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셔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셔야죠. 전원주택?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시면 텃밭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키우고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저희 애들 놀러 가면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도 있고요. 며느리의 입에서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제 마음 한구석이 움찔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흐뭇한 그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어요. 나는 지금 여기가 편해.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복지관 다니는 재미도 쏠쏠하고 새삼스럽게 무슨 이사니. 어머니, 친구분들이 밥 먹여줘요? 복지관이 어머니 노후를 책임져 주냐고요. 다 한때죠. 진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건 저희 자식들이에요. 지영이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대하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이 아파트가 그래도 위치는 괜찮아서 팔면 죗값은 받겠어요. 그걸로 그 집 사고 남는 돈으로는 차도 한 대 사들이면 되겠다. 결국은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파트를 팔 생각부터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서운함과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만하거라. 나는 이사 갈 생각 없으니 그 이야기는 더 꺼내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을 봤을 텐데도 지영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픽 웃으며 말하더군요. 제 말이 서운하세요? 다 어머니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민석 씨도 동의한 일이에요. 그럼 저 가볼게요. 지영이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폭탄처럼 던져놓고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뭐가 휩쓸고 지나간 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일러 바쳤을 것이 뻔했죠. 엄마, 저녁은 먹었어? 먹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가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영이한테 이야기 들었지? 너무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다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낮에 며느리가 했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아, 저놈은 그저 앵무새처럼 아내의 말을 옮기고 있을 뿐이구나. 민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로 엄마가 그곳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저는 아들의 진심이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어요. 응, 엄마. 나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 지영이가 보여준 사진 봤는데 집이 정말 예쁘더라. 마당에 꽃도 심고 채소도 키우고 엄마 적적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적적해 보이니? 나 아주 재미있게 잘 살고 있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저희는 늘 마음에 걸리지. 나중에 저희 애들 태어나면 마당에서 뛰어놀기도 좋잖아. 흙도 밟고 자연 속에서 크면 얼마나 좋아. 또다시 손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제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누가 살 건데? 돈은 어디서 나고? 당연히 엄마가 살 집이지. 돈은 엄마, 이 아파트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아. 지영이가 다 알아봤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제게는 통보만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며느리가 있었고 제 아들은 그저 아내의 계획에 동조하며 제게 어머니를 위한다는 포장을 씌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이 좋아. 너희 아버지랑 함께 살던 집이고 내 친구들도 다 여기에 있어. 이제 와서 낯선 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 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언제까지 그 낡은 아파트에 살 거야. 이제는 우리도 엄마 좀 편하게 모시고 싶어. 제발 우리 생각도 좀 해줘. 우리를 생각해달라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국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부리는 걸까?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생각해 주는데 내가 너무 꽉 막힌 늙은이처럼 구는 것은 아닐까? 평생을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온 어미의 마음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어지럽게 찔러댔어요. 우리를 생각해달라니. 그 우리라는 말 속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해서 서글펐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주로 살아온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저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어미니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왜 있겠어요. 어쩌면 정말로 저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늙을수록 마음을 넓게 써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마자 며느리는 귀신같이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정하셨어요? 그럼 당장 내일 집 보러 가시죠.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기쁨만이 가득 차 있는 듯 했어요. 저는 힘없이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운전석에, 아들은 조수석에 앉고 저는 뒷자리에 타야 했죠. 마치 택시를 탄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차가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 숲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자 지영이는 보란 듯이 창문을 활짝 열며 말했어요. 어머니, 공기부터 다르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서울은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마치 평생을 서울에서 산 제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 양말하는 그 투가 거슬렸지만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연신 아내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공기 정말 좋다. 엄마도 좋지? 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의 대화는 시종일관 그런 식이었습니다. 전원 생활의 장점에 대한 며느리의 일장연설과 아들의 공허한 추임새. 제 의견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로 꽤 외진 곳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 좁은 시골길로 한참을 더 들어가자 낡은 대문을 가진 집 한 채가 덩그러니 나타났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주변 풍경에 가려져 그럴듯해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 세월의 흔적을 정통으로 맞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색이었을 담벼락은 곳곳이 거무죽죽하게 변해 있었고 마당의 잡초는 제멋대로 자라나 발 디딜 틈조차 마땅치 않았어요. 어때요, 어머니? 정말 그림 같지 않아요? 지영이는 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집을 둘러보았죠. 양철로 된 지붕 일부는 녹이 슬어 있었고 나무로 된 창틀은 페인트가 벗겨져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림 같은 집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좀 낡아 보이는구나. 관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영이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게 바로 전원생활의 멋이죠. 요즘 유행하는 빈티지 스타일이잖아요. 조금만 손보면 정말 예뻐져요. 이런 건 돈 주고도 못 구해요.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 지영이가 이런 쪽으로 안목이 있잖아. 전문가인데. 변호사인 아들이 언제부터 건축 전문가가 되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먼지와 습기가 뒤섞인 냄새였어요. 거실 바닥은 장판이었는데 가장자리가 살짝 떠서 울어 있었고 벽지에는 희미하게 물이 샜던 자국 같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지영아, 저기 벽에 저건 뭐니? 물이 샜던 것 같은데. 아, 저거요? 괜찮아요, 어머니. 전에 살던 사람이 환기를 잘 안 시켜서 생긴 결로 현상이래요. 저희가 단열 시공새로 싹 해드리면 문제 없어요. 그래도 보일러는 괜찮은지, 수도는 잘 나오는지 꼼꼼히 봐야지. 그럼요. 주인분이 다 점검해뒀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지영이는 제 걱정을 사소한 기우로 취급하며 저를 이끌고 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방 창문에서는 외풍이 느껴졌고
작은 방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할 때마다 지영이는 그건 도배새로 하면 돼요. 그건 창틀 실리콘만 다시 쏘면 돼요라며 너무나 쉽게 대답했어요. 마치 세상에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태도였죠. 제 눈에는 수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집으로 보였는데 말이에요. 집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이미 이 집을 사기로 확정한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들뜬 모습 앞에서 제 우려는 그저 늙은이의 노파심으로 치부될 뿐이었죠. 그렇게 답사는 제 의견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끝이 났습니다. 며칠 뒤 지영이는 이제 계약을 해야 한다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지영이는 막무가내였어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집은 금방 나가요. 고민하다가 놓치면 평생 후회하신다고요. 결국 저는 아들 내외의 성화에 못 이겨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저희 동네가 아닌 아들네 회사 근처의 한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인상이 좋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고 부동산 중개인은 시종일관 며느리의 비위만 맞추고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오가고 중개인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매수인이 왜 민석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집은 내가 살 집이고 내 아파트 판 돈으로 사는 건데. 제가 날카롭게 묻자 순간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영이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웃으며 제 팔을 살짝 잡아 끌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어머니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민석 씨한테 증여하려면 증여세가 엄청나요. 아시잖아요. 요즘 부동산 세금 무서운 거. 처음부터 민석 씨 이름으로 해두면 그런 복잡한 절차나 세금 없이 깔끔하다고요. 어차피 나중에 아들 줄 재산인데 뭐가 문제예요? 너무나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세금이니 절차니 복잡한 말을 늘어놓으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하지만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마련한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아들의 이름으로 넘기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망설이자 이번에는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 그게 훨씬 효율적이야. 그리고 엄마 집인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설마 엄마를 내쫓기라도 하겠어? 아들의 그 말에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하는 그 믿음이 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린 것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아파트를 파는 매도 계약서와 아들 이름이 매수인으로 적힌 전원주택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 제 인생의 일부가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어서 제 통장에 있던 아파트 매매 대금이 아들 통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찍힌 이체 완료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신이 나서 앞으로 집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친한 친구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옥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기 너머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박호순,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평생 모은 재산을 덜컥 아들 이름으로 넘겨줘. 당장 물러. 그 계약 물으라고 해. 옥자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친구의 격한 반응에 저는 오히려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니야, 옥자야. 그게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민석이가 설마 어떻게 하겠어. 다 나 편하게 살라고 해주는 건데. 편하게? 너는 지금 내 발로 지옥 불구덩이에 걸어 들어간 거야. 그 며느리가 보통 내기 같아? 너 이용해 먹으려는 수작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속아 넘어가? 아들이고 뭐고 믿을 놈 하나 없어. 너 나중에 길바닥에 나앉고 후회해도 나는 모른다. 옥자는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100번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제 선택을 스스로 부정하고 싶지 않은 오기가 생겼어요. 끊어. 너는 왜 그렇게 사람 말을 나쁘게 만드니?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아들 믿겠다는데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옥자와는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나를 위하는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저주 같은 경고가 현실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민석이는 착한 아들이야. 옥자가 오해한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의심의 씨앗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이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점령군처럼 제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삿짐 센터를 예약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멋대로 처분하라고 지시했죠. 제가 아끼던 낡은 소파도 남편과 함께 샀던 자개장도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촌스러운 폐가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지영이는 어머니, 새 집에는 새 가구가 어울려요. 그런 칙칙한 것들 가져가면 집 분위기만 망친다니까요. 라며 제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어요. 이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든 아파트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집안의 물건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들 내외는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출발했어요. 길이 좀 막히네요. 그들은 이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짐이 모두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아파트를 보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이곳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이 먼지처럼 공중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원주택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새로운 집주인인 양행세하는 지영이의 지시에 따라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디에 무엇을 둬야 할지 몰라 그저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죠. 짐 정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였어요. 아들 민석이가 제게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우리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지금 이 상황에 어딜 간다는 거야? 아직 정리가 하나도 안 끝났는데. 아니,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지영이도 같이 가봐야 한대. 미안해, 엄마. 나머지는 엄마가 좀 정리하고 있어. 주말에 와서 도와줄게. 지영이는 이미 차에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정말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럼 주말에 뵐게요.
며느리는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아들을 재촉해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아들 내외하고는 노인네 혼자 저걸 어떻게 다 정리하라고.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저를 이 외딴 곳에 던져놓고 그들은 너무나 쉽게 떠나버린 것이죠. 결국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웃돈을 줘가며 큰 가구들만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자 집에는 완벽한 정적만이 남았어요. 사방에는 미처 풀지 못한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허기와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봤지만 가스 연결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죠. 저는 결국 제 가방에 있던 찬밥과 김치통을 꺼내 먼지 쌓인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첫 식사를 했습니다. 밥알을 씹을 때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밥그릇으로 들어갔어요. 낯설고 텅 빈 집,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밤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불을 끄고 자리에 눕자 사방에서 정체 모를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 나뭇가지가 지붕을 긁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저를 위협하는 것 같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무언가 제 파리를 스멀스멀 기어가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 불을 켰습니다. 제 눈에 보인 것은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의 시커먼 거미였어요. 비명을 지르며 거미를 털어내자 이번에는 벽 쪽에서 돈벌레가 빠른 속도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자세히 보니 방구석과 천장 모서리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이름 모를 날벌레들이 전등 주위를 맴돌고 있었죠. 저는 평생 벌레라고는 질색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도저히 다시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새벽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아직 늦봄이라지만 시골의 밤 공기는 차가웠어요. 저는 보일러를 켜기 위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낡은 보일러 조절기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고장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냉골 같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뼈마디가 시려오는 한기를 느끼며 저는 서러움에 복받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잠이 가득 묻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나다. 민석이 좀 바꿔다오. 민석 씨 아직 자요. 용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밤새 겪었던 일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집에 온갖 벌레가 들끓고 보일러가 고장나 밤새 추위에 떨었다고 말했죠. 제발 사람 좀 불러서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어머니, 그 정도는 알아서 하셔야죠. 전원주택 살면 원래 벌레도 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일러 기사님 부르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 새벽부터 전화를 하세요. 저희 바쁜 거 아시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너희가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놨으면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게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언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드려야 해요? 이제 그 집은 어머니 집이잖아요.
기본적인 관리는 직접 하셔야죠. 동네 철물점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저희를 못 살게 구세요? 지영이는 귀찮다는 듯이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하는 신호음을 들으며 저는 허탈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집이라니. 제 돈으로 사고도 제 이름 하나 올리지 못한 집인데 그들은 이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제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완벽하게 고립된 섬에 갇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려면 걸어서 30분은 좋게 걸어야 했고 그나마도 구멍가게 수준이라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대형마트에 가려면 차로 20분을 나가야 했는데 제게는 차가 없었죠. 버스는 하루에 딱 3번, 아침과 점심, 저녁 시간에 동네 어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장 한 번 보려면 큰맘 먹고 하루를 꼬박 투자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1시간 안에 배달되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옥자와는 그날 이후로 어색해져 통화를 못했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차마 제 처지를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죠. 며느리 말대로 친구가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나누던 웃음과 위로가 제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저는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후회와 외로움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무엇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불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집 앞이 소란스러워져 창밖을 내다보니 못 보던 외제 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아들 내외와 그들의 친구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남녀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제게 전화 한 통 없이 불쑥 나타나서는 마치 자기 별장의 온주인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친구들이 집 너무 좋다고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요. 지영이는 제 안색을 살피기는커녕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세요. 이 집 주인이시죠? 그 말이 어찌나 가식적으로 들리는지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지영이의 친구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건성으로 인사하고는 집안 구석구석을 제멋대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와, 지영아. 너 정말 좋은 데 산다. 공기부터가 다르네. 이게 바로 전원생활이지. 우리도 주말마다 와서 놀면 안 돼? 그들은 이곳이 제가 사는 집이 아니라 자신들이 언제든 놀러 올 수 있는 펜션쯤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제게 다가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친구들이 배고프대요. 저희 마당에서 고기 파티하게 상 좀 차려주세요. 어머니 손맛 좋은 거 제가 자랑했거든요. 김치전 같은 것도 좀 부쳐주시고요.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도 손님에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민석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마당에서 웃고 떠들 뿐 이 상황에 전혀 개입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하녀가 아니었지만 그날 그 집에서 제 역할은 하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워야 했어요.
지영이의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저희 엄마보다 나은 것 같아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저를 민석 씨 어머니가 아닌 음식 잘하는 아줌마 정도로 취급하는 말투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는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먼저 방에 들어왔지만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방문 틈으로 그들의 대화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너는 정말 시어머니 복 받았다. 이렇게 밥도 다 차려주시고, 복은 무슨, 내가 저 집을 핑계로 대출받아서 우리 아파트 잔금 치른 거 알면 기절하실걸? 저 영감님은 순진해서 자기가 진짜 주인인 줄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일까요? 잘못 들은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대출, 아파트 잔금.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배신감에서 오는 공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와 그 친구들은 늦잠을 자고 일어나 제가 차려준 해장국까지 한 그릇씩 비우고는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잘 쉬다 가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지영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집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담배꽁초와 빈 술병들이 나뒹굴었고 거실 바닥은 과자 부스러기와 흘린 음료수로 끈적거렸습니다. 설거지통에는 그들이 먹고 마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저는 그 아수라장을 보며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한 것은 다가가 보니 그것은 제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찻잔 세트 중 하나의 파편이었습니다. 손님 올 때만 아껴서 내놓던 제게는 소중한 유품과도 같은 것이었죠. 아마도 누군가 술에 취해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찻잔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의심과 서름,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 민서가, 너 당장 이리로 다시 와.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갔는지 와서 직접 봐.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들도 느꼈을 겁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냐고? 너희들이 집을 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아끼는 찻잔까지 깨뜨려 놓고 그냥 가면 다야? 그리고 내가 어젯밤에 다 들었어. 지영이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 이 집 담보로 너희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는 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제 말에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영이와 무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들어봐. 그 찻잔은 미안해. 친구가 실수로 그런 거야. 내가 똑같은 걸로 새로 사줄게. 새로 사줘? 이게 그런 문제로 보이니? 내 추억과 마음을 너희가 뭔데 함부로 깨뜨려. 그리고 그 돈 문제는 오해야. 엄마, 지영이가 친구들한테 허풍 좀 떤 거야. 알잖아. 걔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거. 기 좀 살려주고 싶어서 그랬나 보지.
엄마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오해, 허풍, 예민한 반응. 아들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하나하나가 제 속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잘못을 덮기 위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들은 그 끔찍한 진실마저도 며느리의 허풍과 저의 예민함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 아이는 이미 고지영이라는 여자의 남편이자 공범일 뿐이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알겠다. 이제 다 알겠어. 저는 힘없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마루에 주저앉아 산산조각난 찻잔 조각들을 하염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내 인생을, 내 재산을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다고.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의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단순한 낯선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다녀간 흔적인 난장판을 치우면서 저는 깨진 찻잔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신문지에 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둘 수 없는 물건이었죠. 그것은 제 마음의 파편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잔인한 말과 아들의 비겁한 침묵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밤이 되면 그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어요. 한 달이 지났을까 우편함에 꽂힌 몇 통의 고지서가 제 남은 삶마저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서울 아파트에 살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특히 제 키만한 기름통을 채워야 하는 난방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낡고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집은 마치 돈을 빨아들이는 괴물 같았죠. 제 연금으로는 이 모든 공과금을 감당하고 나면 식비조차 빠듯할 지경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제 자신이 이제는 돈 때문에 쩔쩔매는 신세가 된 것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끙끙 앓다가 저는 결국 자존심을 접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활비를 조금만 보태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서가 다름이 아니라 여기 시골집이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구나.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말이다. 엄마 연금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염치 없게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 알았어, 엄마. 내가 지영이랑 상의해 볼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왜 며느리와 상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어미에게 용돈 한 푼 주는 것조차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이었으니까요. 전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고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또다시 지영이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노트북 가방 하나만 달랑 메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민석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하시다고요? 지영이는 마치 채권자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맞은편에 앉았죠. 지영이는 보란 듯이 엑셀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 안에는 박호순 여사 생활비 지출 내역 분석이라는 끔찍한 제목과 함께 제가 지난달 쓴 카드 내역과 공과금 항목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카드 명세서까지 아내에게 가져다 준 모양이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으세요. 지영이는 안경까지 꺼냈으며 전문가 행세를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트에서 반찬을 사드셨네요? 어머니, 마당이 이렇게 넓은데 왜 반찬을 사드세요? 상추랑 깻잎, 고추 같은 건 직접 심어서 해결하시면 식비가 확 줄어요. 제가 주말에 모종 사다 드릴게요. 기가 막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는 늙은 어미에게 텃밭을 일고 식비를 해결하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니. 그리고 이건 뭐예요? 친구분이랑 칼국수를 사드셨네. 어머니, 지금 돈이 부족하시다면서 밖에서 음식을 사드시면 어떡해요? 이런 건 줄이셔야죠. 순애가 잠시 들렀을 때 딱 한 번 사 먹은 칼국수였습니다. 그날의 짧은 위로마저도 며느리의 눈에는 불필요한 지출로 보였던 겁니다. 지영이는 제 모든 생활을 숫자로 재단하고 제 모든 행동을 낭비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 모욕적인 분석을 듣고만 있어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가계부를 짜봤어요. 이대로만 하시면 한 달에 30만 원은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생활비 더 드릴 필요 없겠죠? 지영이는 자신이 만든 예산안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식비 15만 원, 교통비 3만 원, 그 비현실적인 숫자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해라. 내가 너에게 이런 취급까지 받으려고 여기 온 줄 아니? 나는 너가 주는 돈 안 받아. 없으면 굶으면 그만이야. 당장 나가. 제가 소리치자 지영이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화내실 때가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이 집 유지비가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 다 저희 부담이에요. 저희도 저희 인생 살아야죠. 언제까지 어머니 뒤치다꺼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뒤치다꺼리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고작 뒤치다꺼리 취급이라니. 저는 할 말을 잃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영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을 나서며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텃밭 모종은 이번 주말에 꼭 사다 드릴게요. 부지런히 일구셔야 해요, 어머니.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감을 맛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돈을 받느니 차라리 굶겠다는 오기 때문이었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이 늘어갔고 외출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쌀쌀한 저녁에도 보일러를 켜지 않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잠을 청했어요.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 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하루하루가 이어지던 어느 늦여름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져 있더니 오후가 되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비가 오는가 보다 했습니다. 창밖으로 세차게 내리는 비를 보며 씻겨나가는 먼지처럼 제 마음의 시름도 좀 씻겨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바람까지 동반해 창문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안방 천장 구석에서 툭 하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은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이니 잠시 후 투둑하고 또다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벽지를 타고 희미하게 젖은 자국이 번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이가 괜찮다고 결로 현상일 뿐이라고 장담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바닥에 수건을 깔고 대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은 한 군데에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거실 천장에서도 작은 방 창틀에서도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집은 거센 비를 이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뛰어다니며 대야와 그릇을 닥치는 대로 가져다 놓았지만 비가 새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눈에 안방 장롱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며 혼수로 해온 제게는 가장 소중한 가구였죠. 그런데 장롱이 천장에서도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섞인 시커먼 물이 장롱의 윗부분을 적시며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장롱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장롱 안에는 제가 아끼는 옷들과 함께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아꼈던 양복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남편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은 소중한 유품이었죠. 그런데 그 양복의 어깨 부분이 장롱 위에서 스며든 흙탕물에 젖어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양복을 꺼내 들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끼던 비단 옷가지들도 모두 젖어 망가져 버렸어요. 저는 젖은 양복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마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저를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내몬 아들 내외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민서가 집에 비가 새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 내 아버지 양복이 다 젖었어. 이놈아, 어떻게 좀 해봐. 제 울음 섞인 절규에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내가 다치는 게 문제야? 이 집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당장 사람 불러서 지붕 좀 고쳐달라고 해. 제발. 알았어, 엄마. 기다려봐. 내가 지영이랑 또다시 며느리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절규했습니다. 지영이, 너는 내 마누라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야.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영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대. 지난번에 대출받은 거 이자 내느라 여유가 없다고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지난번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허풍을 떤다던 그 대출 이야기가 사실이었음을 아들이 제 입으로 확인시켜준 셈이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이제는 그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돈이 없다며 외면하는 자식들. 저는 더 이상 소리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 정말 알겠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고 집안은 물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젖은 남편의 양복을 끌어안은 채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미련도 기대도 없다. 그리고 그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내 인생을 되찾아오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언제 왔냐는 듯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제 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밤새 새어들어온 빗물로 집안은 온통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옷가지와 이불을 널고 바닥의 물기를 닦아내며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없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젯밤의 통곡과 절망은 제 안의 마지막 미련까지 모두 씻어내버린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망설이다 겨우 번호를 눌렀습니다. 친구 옥자의 번호였죠. 신호가 몇 번 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옥자야, 나야.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침묵이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호순이 너구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옥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애써 닫아두었던 눈물샘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어요. 너 우는구나. 우는 거 보니 내가 걱정했던 일이 터졌구나. 그렇지? 옥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결국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비참한 생활, 며느리의 모욕적인 언사, 아들의 배신, 그리고 어젯밤에 끔찍했던 사건까지.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옥자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너 지금 당장 택시 잡아 타고 서울로 와. 우리 집으로. 주소는 알지?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몸만 와. 당장. 옥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홀린 듯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젖은 남편의 양복을 신문지에 잘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찻잔 조각을 쌌던 꾸러미도 함께 챙겼죠. 이것들은 제가 겪은 고통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까지 걸어나가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그 집이 보였습니다. 저곳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제 무덤이었죠. 택시가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자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자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옥자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헬쑥한 몰골을 보자마자 옥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바보 같은 년. 꼴이 이게 뭐야? 꼴이. 옥자는 저를 와락 끌어안고 제 등을 두들겼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어요. 옥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물에 저를 씻기고 새 옷을 내어주고 뜨끈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먹는 따뜻한 집밥이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옥자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옥자는 제 맞은편에 앉아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울음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박호순. 옥자야, 나 어떡하면 좋으니?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뭘 하긴 뭘 해. 내 인생, 내 돈 다 되찾아와야지. 그 악독한 며느리랑 등신 같은 아들놈한테 내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지. 옥자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저도 모르게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집도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나는 돈도 하나 없는데. 그래서 머리가 있는 거고 법이 있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날부터 옥자는 제 군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 수집이었어요. 호수나 앞으로 그 인간들이랑 통화할 때는 무조건 녹음해. 요즘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 다 있어. 옥자는 제 낡은 스마트폰을 가져가 이것저것 누르더니 통화 녹음 어플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자기 전화로 걸어 시범까지 보여주었죠. 봐, 이렇게 통화가 연결되면 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자는 제게 집안의 망가진 곳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라고 했습니다. 빗새는 천장, 곰팡이 핀 벽, 썩은 마루. 전부 다 날짜 나오게 해서 찍어. 내가 얼마나 엉망인 곳에서 살았는지 증거를 남겨야 해. 저는 두렵고 떨렸지만 옥자의 말대로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제는 전과 달랐어요. 제게는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옥자가 시킨 대로 며느리나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침착하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집안 곳곳에 파손된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곰팡이가 시커멓게 핀 벽지, 비가 새 얼룩진 천장, 썩어서 삐걱거리는 마루, 그리고 밤마다 출몰하는 벌레들의 사체까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는 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옥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는 것이었죠. 옥자의 친구 아들이 하는 법률사무소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 날짜에 맞춰 그동안 모은 사진들과 깨진 찻잔 조각, 젖은 남편의 양복을 가지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일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밝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저희를 맞은 김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젊고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옥자가 먼저 인사를 나누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내 목숨 같은 친구예요. 변호사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저는 김 변호사 앞에 그동안의 자료들을 모두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어요. 이건 명백히 부당한 상황이 맞습니다. 변호사의 첫마디에 저는 큰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집 명의가 아드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어머님께서 아파트를 판 돈을 자발적으로 아드님에게 이체한 형식이라서요. 이걸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 변호사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쓰면서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증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아파트를 팔아서 자금 전부를 아들에게 주었고 그 돈으로 바로 집을 샀다는 이 금융거래 내역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통화 녹취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머니 집이라고 지칭하는 부분, 생활비 문제로 다퉜던 부분들이 모두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김 변호사는 제게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 내외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 며느님이 친구분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죠? 네, 분명히 제 귀로 들었어요. 자기들 아파트 잔금을 치르려고 대출을 받았다고요. 아들도 나중에 돈이 없다고 말했고요. 그렇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드님 명의로 계약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조회 포탈 시도에 해당하고요. 이건 그들에게 아주 큰 약점이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제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훨씬 불리하니까요. 횡령죄나 세금 문제가 불거지면 변호사인 아드님에게는 치명타가 될 겁니다. 아마 압박을 느끼고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옥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오랜만에 등줄기를 꼿꼿이 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고 이제는 제 편인 것만 같았어요. 제 마음속의 작은 불씨는 이제 모든 것을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초조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옥자의 말대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제 마음을 다스리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는 180도 달랐어요. 귀에 거슬릴 정도로 애교 섞인 콧소리가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이,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저희가 정말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돼서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저희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민준이는 제 하나뿐인 손주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며느리의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저를 이용하려는 수작이었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민석이를 마지막으로 시험해 볼 기회이자 이 집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할 기회. 알았다. 보내거라. 제 대답에 지영이는 신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최고.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데려다 드릴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사랑을 남발하는 며느리의 전화를 끊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정말로 손주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3살배기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고 외치며 제 품에 안겼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살결을 느끼자 순간 그동안의 모든 분노와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죠. 아들 내외는 아이의 짐가방 몇 개를 현관에 던져놓듯 내려놓고는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민준이 잘 부탁드려요. 용돈은 여기 있어요. 지영이는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죠. 아들 민석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차가 사라지고 집에는 저와 어린 손주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랜만에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음꽃을 피웠죠. 하지만 그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였고 집안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마당으로 나가겠다며 뛰어나갔을 때였어요. 저는 급하게 뒤따라 나갔죠. 아이는 신이 나서 낡은 나무 데크 위를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제가 민준아 위험해. 거긴 가면 안 돼. 하고 소리치는 순간 아이의 발이 썩은 나무 판자 위를 밟았고 판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아래로 푹 꺼졌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넘어지기 직전에 제가 달려가 잡아채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제가 보지 못했다면 아이의 다리가 썩은 판자 틈으로 빠져 크게 다쳤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아이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에 쥐었는데 그것은 언젠가 공사 때 쓴 듯한 녹슨 못이었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아이의 손에서 못을 빼앗았죠. 집안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낮은 곳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으려고 했고 부엌에서는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둔 낡은 냄비를 꺼내려다 그릇들을 몽땅 쏟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아이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은 어른인 제가 살기에도 위험한 곳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는 그야말로 지뢰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에는 아이가 추워할까봐 제 연금 일부를 헐어 비싼 기름을 사다 보일러를 켰습니다. 며느리가 준 돈은 단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사랑스러운 손주를 돌보는 기쁨보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있었죠. 급한 해외 출장이 아니라 즐거운 해외여행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지영이는 아이를 안아주기보다 아이의 옷차림을 보며 먼저 인상을 썼어요. 어머니, 애 옷이 이게 뭐예요? 꼬질꼬질하게. 내가 싸준 옷이 몇 벌 없어서 빨아입히느라 그랬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고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시험을 시작했죠.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너희들이 없는 동안 민준이가 몇 번이나 다칠 뻔했는지 아니?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위험천만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썩은 데크 이야기, 녹슨 못 이야기, 위험한 콘센트 이야기까지. 제 말이 이어질수록 지영이의 표정은 굳어갔고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특히 어린아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당장 이 집을 팔고 나를 다시 서울로 보내다오. 내 돈으로 산 집이니 내가 알아서 팔고 가겠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영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이 위험하다니요? 저희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집이 위험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민준이를 제대로 안 보신 거겠죠. 믿을 수 없는 말이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부주의해서 애가 다칠 뻔한 걸 가지고 왜 집 탓을 하세요? 역시 어르신 혼자 애를 보는 건 무리였어. 이러니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희가 옆에서 챙겨드려야지. 안 그래요, 여보? 지영이는 아들을 쳐다보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내 아내가 틀렸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어미인 나를 변호해주기를 마지막 남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석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애는 조심해서 봐야 하는 거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이라는 존재가 산산조각 나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은 결국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위험에 처할 뻔했다는 사실보다 아내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남자였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과 변명은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잔인하게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거실에서 지영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렇게 유난히셔? 정말 피곤하게.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데.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끝났고 제 아들은 처참하게 불합격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탈출하여 저들에게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아오는 것.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이막을 열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비도 용서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손주를 앞세운 마지막 시험이 처참한 결과로 끝난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배신감과 슬픔이 있던 자리는 이제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는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고,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을 좀먹는 기생충과도 같았죠. 저는 그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제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친구의 결혼식에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제가 지난번의 충격으로 무기력하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의 오만과 방심이 제게는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1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주로 아들이 서울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쌓아두는 저에게는 금단의 장소와도 같은 곳이었죠.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저는 그들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서재는 생각보다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나름대로 분류되어 쌓여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대출 약정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채무자 이민석, 채권자 은행, 그리고 담보물 목록에
바로 이 전원주택의 주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그 말이, 아들이 돈이 없다며 변명하던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돈으로 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입속을 챙긴 것이었죠.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다른 서류 봉투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주식계좌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명의는 당연히 아들 이민석이었죠. 그런데 그 거래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제 서울 아파트를 판 직후 정확히 2억 원이라는 거액이 그 주식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며칠 뒤 여러 개의 주식 종목을 매수하는데 사용되었더군요.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연민의 감정마저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시골에 유폐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빼돌려 자신들의 불을 불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약정서와 주식계좌 거래 내역서의 모든 페이지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진 파일들을 즉시 옥자에게 메신저로 전송하고 클라우드에도 저장해 두었죠. 모든 증거 확보가 끝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어요. 옥자야, 나야. 찾았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정말이야? 알았다. 너 지금 당장 몸만 빠져나올 준비해. 내가 지난번에 말해둔 용달차 바로 보낼게. 30분 안에 도착할 거야. 옥자는 제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제 방으로 돌아가 미리 싸두었던 작은 짐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의 낡은 양복과 깨진 찻잔 조각이 담긴 제 고통의 증거들이었죠. 그리고는 식탁으로 가 편지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위에 저는 변호사의 명함과 함께 짧지만 단호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여기 없을 것이다. 내게 연락하고 싶다면 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변호사와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으로 작은 용달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옥자와 낯선 기사 아저씨 한 분이었습니다. 옥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없이 저를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호순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짐가방과 서재에서 챙겨 나온 서류 원본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 삐걱거리는 마루, 그리고 저를 올가매던 수많은 아픈 기억들. 더 이상 미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하는 해방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저는 제가 쓴 편지를 식탁 한가운데에 보란듯이 올려두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용달차는 조용히 시골길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복기했습니다. 순진했던 어미 박호수는 이제 죽었습니다. 지금 차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 박호순이었습니다.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친구 옥자가 있었고 제 손에는 승리를 가져다 줄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옥자가 미리 마련해 준 곳은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크기는 예전 아파트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대저택보다 안전하고 아늑한 성체처럼 느껴졌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개와 서류 가방이 전부였기에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옥자는 저를 위해 마트에서 장을 봐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말없이 식사를 했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폭풍 전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확보한 증거 사진들을 다시 한번 전송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밤은 푹 쉬시고 내일 아침 제가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아드님에게서 연락이 올 겁니다.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어떤 회유나 협박에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이민석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옥자가 가르쳐준 대로 녹음 버튼을 먼저 누른 뒤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와보니까 엄마도 없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식탁 위에 이 편지는 또 뭐고?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지극히 사무적인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편지에 쓰인 그대로다. 이제부터 나와의 모든 이야기는 내 변호사를 통해서 하도록 해라. 엄마, 지금 장난해? 변호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전화기 너머로 앙칼진 며느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비켜봐. 잠시 후 수화기를 빼앗은 지영이가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시위하시는 거예요? 말도 없이 집을 나가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서재에 있던 서류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당장 가지고 돌아오세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들은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 제가 집을 나간 행위와 서류가 없어진 것만을 문제 삼고 있었죠. 내가 왜 그래야 하지?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잖니. 그리고 그 서류들은 내 변호사님이 아주 유용하게 쓸 거라고 하더구나. 뭐라고요? 이 늙은이가 정말. 당신 그거 절도죄인 거 몰라? 남의 물건 함부로 훔쳐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서류 가지고 돌아와. 며느리의 협박에 저는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겁니다. 그래, 얼마든지 신고하거라. 절도죄로 나를 신고해. 그럼 나는 너희들을 횡령과 사기, 증여세 탈루 혐의로 맞고소할 테니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제 말에 전화기 너머의 지영이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저들의 당혹감과 공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죠. 지영이는 무언가 더 소리치려다 말고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옥자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 호순아. 아주 잘했어. 그 후로 2시간 동안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둘이 머리를 맞대고 동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겠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와 당황은 사라지고 거의 울먹임에 가까운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왜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 왜 이래?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저는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몇 달간 제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게 왜 이러냐고 물을 자격이 없어, 이민석.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거짓말로 내 평생의 재산을 가로챈 게 누구지? 이삿날 늙은 어미를 짐짝처럼 던져두고 가버린 게 누구였으며 밤새 벌레와 추위에 떠는 내게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고 소리친 게 누구의 아내였지?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너희 친구들을 몰고 와 나를 하녀처럼 부리고 내 소중한 추억이 담긴 찻잔을 깨뜨리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진심으로 하지 않은 게 너희들이었다. 생활비가 없어 손을 벌리는 내게 가계부를 들이밀며 모욕을 준 것도, 집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돈이 없다며 외면한 것도 바로 너희들이야. 엄마, 그건 오해야. 우리가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닥쳐.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뭔지 아니? 내 목숨 같은 손주를 그 위험한 집에 맡겨놓고 아이가 다칠 뻔한 것을 내 부주의 탓으로 돌린 너희들의 그 잔인함이다. 나는 그 순간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를 포기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통보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내 변호사를 통해 내일 아침 내용 증명이 발송될 거다. 거기에는 너희들의 횡령과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지. 소송으로 가면 너는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을 거야. 내 아내도 무사하지 못할 테고.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저는 김 변호사와 미리 상의한 최후 통첩의 내용을 읊었습니다. 48시간을 주지. 그때까지 내 서울 아파트를 판 돈 4억 5천만 원 전액을 내 계좌로 입금해라. 단 한 푼도 모자라서는 안 돼. 만약 약속을 지킨다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주겠다. 나는 너희들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줄 거고 너희들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월요일 아침 검찰청에 너희들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될 거다. 엄마, 제발. 저희 지금 그만한 돈이 없어요. 제발. 아들이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택해라, 이민석. 내 아내와 함께 전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 돈을 돌려주고 나에게서 완벽한 자유를 얻을 것인지. 그리고 명심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선택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중 어느 것도 더 이상 저를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끝나고 약속된 48시간은 제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옥자는 제 곁을 지키며 걱정하지 마라. 그놈들은 분명히 돈을 보낼 거야. 자기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을 테니. 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어요. 만약 그들이 끝까지 버틴다면 저는 정말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법적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설친 채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도 휴대폰은 아무런 알림도 울리지 않았어요. 초조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을 때 옥자가 조용히 제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호순아, 은행 어플 한번 들어가 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고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4억 5천만 원. 제 계좌에 아들 이민석의 이름으로 정확히 4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하는 짧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차단되지 않은 번호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들이었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로 시작하는 구차한 변명과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는 그 번호마저 즉시 차단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옥자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위로와 축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옥자의 도움을 받아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의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빌라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제 이름 박호순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집문서를 손에 쥔 날, 저는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서류가 아니었어요. 제가 되찾은 제 인생의 주도권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날, 옥자와 순애를 비롯한 복지관 친구들이 모두 제 일처럼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좁은 집은 금세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우리는 다 함께 중국 음식을 시켜 먹으며 소박한 집들이를 했습니다. 순애가 제게 물었어요. 호순아,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그 아들놈 다시는 연락 안 와? 그럼, 이제 그놈은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호적에서만 못 봤지, 마음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남남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복지관 다닐 때 자주 가던 칼국수집에 갔습니다. 뜨끈한 칼국수 국물을 마시니 얼어붙었던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악몽 같던 시간들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다시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노래 교실에도 등록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베란다에는 새로운 화초들을 들여놓았어요. 아침마다 그 작은 생명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돈이 부족할까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삶은 완벽하게 저의 것이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옥자가 조심스럽게 아들 내외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다른 동네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들은 제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무리하게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전원주택은 급매로 내놓았지만 워낙 낡고 외진 곳이라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결국 아들 민석이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졌고 며느리 지영이는 명품 가방들을 중고로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무표정하게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그렇다고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세상 어딘가에 사는 남남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불행은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 제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풍경이 참으로 평화로웠죠. 그때 제 앞을 한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지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지고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문득 그들의 모습 위로 과거의 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혹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듯 무감각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려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홀가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나 마침내 완벽한 평화를 되찾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박호순이다. 저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남은 커피를 마저 음미했어요. 가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